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교재 7장 요구 분석을 통한 교수 목적 확인, 여기가 이제 될 거예요.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구 분석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수행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요구 분석은 이 디컬 캐리 모형 중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구 분석을 정확히 아는 것이 디겐 캐리 모형, 즉 교수 설계 모형의 그 보편적인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체제적 개발 첫 단계는 ADDIE 모형 혹시 배워본 적 있나요? ADDIE. ADDIE 모형이 뭐냐면, 김동원님은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죠? 예. 프로그램 설계하고 개발할 때. 예. 이게 뭐냐면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의 첫 글자예요. Analysis 분석, 디자인 설계, Development 개발. 그러니까 분석하고 설계는 이제 디자인하는 거고, 설계도대로 만들고, 만든 대로 실행하고, 마지막에 평가하고. 그러면 첫 출발점이 뭐예요? 첫 출발하는 그 단계가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디겐 캐리 모형도 보면 요구 분석, 과제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 및 환경 분석, 요 세 가지가 분석이고, 그 다음에 수행 목표, 성취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수업 전략 수립, 요게 설계. 요 세 단계가 설계. 그 다음에 수업 자료 개발이 개발. 앞에 세 개가 분석, 그 다음 세 개가 설계, 그 다음이 개발. 근데 여기는 이 디겐 캐리 모형은 실행은 따로 표시가 돼 있진 않아. 실행을 하면서 중간에 형성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행이 다 끝나면 총괄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머지 프로세스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이 첫 번째 단계인 분석, 요구 분석에 대해서, 이 모든 합리적인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은 분석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분석이라는 게 수행 문제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뜻인데, 이때 이 문제는 수행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그 수행 문제를 다른 말로 니즈, 요구라고 하기 때문에 수행 문제를 분석한다는 말은 요구를 분석한다. 그래서 요구 분석, 니즈 어널리시스. 왜 우리 그 마케팅 할 때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설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쪽이냐면 65쪽이죠. 이게 그 요구 분석에서 요구, 즉 니즈가 무슨 뜻인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인데, 자, 요 출발점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출발점 상태가 뭐냐면 교육을 받기 전에 학습자의 그 처음 상태, 출발선에 서 있을 때의 상태, 이걸 출발점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돼서 발전이 없는 답보 상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적절히 교육을 해서 끌어올리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여기 출발점 상태가 우리 현재 여기 있는 거니까, 앞으로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태, 그리고 발전이 없는 상태, 이 둘 간의 갭이 있잖아요. 갭, 격차. 그 격차,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수준 간의 격차를 니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이 니즈, 요구는 바람직한 상태 마이너스 현재 상태.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내가 수학 교사인데 그냥 수학 시험을 봤을 때 80점 이상 받는 게 나의 기대 사항이다. 근데 실제로 시험을 진단 평가를 해보니까 5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럼 50점과 80점 사이의 갭은 30점이잖아요. 이 30점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왜 이 30점이라는 결핍, 이 갭이 왜 생기는가,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 이해가 되죠? 간단하죠? 예.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요 개념 한번 설명해 볼게요. 66쪽에 맨 밑에 있는 그림. 자, 바람직한 수행 수준이 있는데 학생의 그 수준이 미달하면 미달 수행이라고 하고, 학생의 수준이 그 교사의 기대 수준을 능가하면 초과 수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미달 수행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겠지. 그럼 초과 수행은 문제일까? 초과 수행은 문제일까 아닐까? 교육에서. 교육에서는 초과 수행도 문제예요. 초과 수행이 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수학 예를 들었는데 수학에서 기대 수준이 80점 이상 받는 거야. 80점에서 100점. 그러니까 100점 받는 거는 초과 수행이 아니야. 100점은 당연히 기대 수준이지. 근데 초과 수행은 얘가 100점을 넘어서서 내가 가르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것까지 얘가 다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진도가 안 나가고, 왜냐면 계속 질문하니까. 선생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잘 지루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알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방법, 공식을 알려줬는데 공식대로 안 풀고 그냥 암산해서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는 거야. 완전 천재 같은 경우지. 그 선생님이 얘가 이해가 안 돼. 너 이거 커닝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과 수행은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 수행, 초과 수행이라는 거는 그 교사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고 너무 잘해도 문제라는 그런 것도 참고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미달 수행 정도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수행 문제는 왜 생기는가? 원인. 수행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보고 쟤는 왜 못하는 걸까? 넌 도대체 왜 못하는 거니?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몰라서 당연히 못할 수가 있고요. 알고는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혹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본인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주변 환경 문제. 맞아, 환경 문제. 그래서 이거는 지식, 기술 문제. 몰라서는 지식 또는 기술의 문제. 알고는 있지만 하기 싫어서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 박야가 뭐 이러면 하냐,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 어쩔 수 없어서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 근데도 못하는 경우는 뭔가 장애 요인, 장애물, 환경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정리해 놓은 게 수행 문제 세 가지 유형은 지식 결핍, 동기 결핍, 환경 결핍으로 나뉘어진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잠깐 논의 좀 할게요. 이번에 나도 찍어볼까? 여기 보면 지식, 동기, 환경 세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말고 없을까요? 다른 원인은 없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 사람들이 뭔가 잘해야 되는데 못해, 혹은 하면 안 되는데 막 해, 막 이런 이 수행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몰라서나 하기 싫어서나 어쩔 수 없어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유형의 원인은 없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내가 김동원님은 완전 갸우뚱하고 있는데 없을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을까? 그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요. 수행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다시 위에 그 도표로 가볼게요. 우리가 뭘 못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져. 모르거나 알거나.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방법은 알지만 원인이 딴 데 있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몰라서거나 알고는 있지만 못한. 그럼 몰라서의 경우는 가르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이거는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또 쪼개봐야 돼. 그 사람의 그 원인이 그 사람 의지, 마음 속에 있는 건지 그 사람 의지 바깥에 있는 건지, 의지 안에 있는 문제냐 의지 바깥에 있는 문제냐. 모든 거는 안에 없으면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아니면 밖. 그러니까 이 경우도 둘로 쪼개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 외에는 없겠지, 그치? 따라서 이 경우가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지식 또는 기술이 결핍되는 경우, 이건 이제 몰라서, 그 다음에 하기 싫어서 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의지 바깥의 문제인 환경 문제.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이 유효해집니다. 근데 이걸 왜 세 가지로 나눴을까요? 요구 분석을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그 문제의 원인이 이 세 개 중에 무엇에 해당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요구 분석이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식의 문제라면 해결책을 다 다르게. 그렇지, 해결책이 다 달라지겠지. 따라서 지식이 없어서, 즉 몰라서의 문제라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알려주는 것. 즉 그게 교육이 해결책이야.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 몰라서 아니 뭐지? 하기 싫어 의지의 문제는 해결책이 뭘까? 때려야 돼. 때려야 되죠. 맞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동기부여. 얘는 해법이 동기부여.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이거의 해법은 뭘까? 장애 요인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장애 요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의 문제는 환경 문제니까 이 장애 요인을 제거해주면 그게 해법인 거죠. 그래서 요 원인 분석을 잘해야, 요구 분석을 잘해야 우리가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요구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그다음 두 번째, 요구 분석이란 그러한 격차를 확인하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점검해서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찾는 체계적인 행위다. 세 번째, 요구의 원인, 즉 수행 문제의 원인은 크게 지식 결핍, 동기 결핍, 환경 결핍. 다른 말로 몰라서,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지식 결핍인 경우만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수행 문제가 모든 게 다 교육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자꾸 실수하고 망친다. 그러면 원인이 딴 데 있는 거야. 월급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대충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니까 편해서 대충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내거나 뭐 규제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원인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락 끊을게요. 와, 딱 15분 걸렸어요. 네. 자,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공부도 몰아붙이면 안 되니까 그냥 쉬면서.
김동원님은 핫 아메리카노, 김태환님도 핫 아메리카노, 나는 핫 자몽. 그리고 여기는 환경이 이런 곳이에요. 파스포츠. 서울대 서범대 앞에 있는 커피숍. 밖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안 찍는 척한 거. 아까 했던 말 해줘봐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수행 문제의 원인이 이 세 가지 외에는 진짜 없을까? 있을지도 모르는데 왠지 느낌상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외에 요 세 가지 외에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찾는 것 뿐인 건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진짜로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는 건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연역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귀납적 설명이 있고 연역적 설명이 있는데 귀납적 설명은 하나씩 찾아가면서 가는 방법이야. 예를 하나씩 들어가는 거. 이게 귀납적 설명. 하나, 둘, 셋.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사례하고 다른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면 법칙이 바뀌어버려요. 귀납 설명은 그런 건데. 근데 연역 설명은 아예 처음부터 대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경우도 수행 문제를 겪는 원인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만약 몰라서가 아니라면, 모르는 게 아니라면 아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경우는 있다 없다? 모르거나 알거나 외에는 없다. 이미 이 두 가지 경우가 몰라서나 알고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이미 모든 사례를 다 포함시켜 버린 거야. 이 안에서 이미.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금 더 애매모호한 요 아는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쪼개봐야지. 그래서 그 의지의 문제냐, 의지 바깥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가 아니면 의지 바깥의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 이 경우를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전체를 이미 다 포함시킨 그 안에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방식을 연역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논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원인은 없다. 다른 유형의 원인은 없다. 단정을 지어도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 했고, 자, 요구 분석의 절차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구 분석의 절차는 질문하는 순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행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김태현님은 남친이 있잖아요. 남친이 뭔가 이해 못하는 막 답답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 분석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요구 분석 수업을 한 것에 도움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얘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얘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걸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막 짜증 나거나 이런 게 사라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보통은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하기 싫어서 즉 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단정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모를 리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알면 왜 안 해? 얘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지. 화를 내고 막 속상하고. 근데 진짜 그런 경우보다는 되게 몰라서거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가령 나랑 200일인데 200일 기념일을 연락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점점 내가 멀어져서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까먹어서 너무 바쁜 나머지 까먹었다면 그건 몰라서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혹은 알아. 근데 도저히 회사 출장이랑 이런 것 때문에 겹쳐서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괜히 연락했다가 더 미안할까봐 아예 그냥 일부러 연락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야 그래도 연락을 하지 연락도 없으니까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에 배터리도 나가고 진짜로 연락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못 받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차곡차곡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이 질문하는 순서가 그럴 때 상대방이 뭔가 되게 답답하고 깝깝한데 몰라서 그럴까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걸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몰라서일까? 하기 싫어서일까? 어쩔 수 없어서일까? 뭐 어떤 걸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까? 몰라서. 그렇지. 일단은 요 그림 순서대로 둘 중에 하나를 나눠야 되니까 일단 몰라서인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나머지를 탐색하는 순서대로. 자, 몰라서인가? 예스면 그럼 바로 알려줘야지. 친절하게. 근데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러면 의지의 문제일까? 의지 바깥의 문제일까? 순서대로. 질문한 순서가 첫 번째 질문 몰라서냐? 두 번째 질문 하기 싫어서냐?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차트를 따라가면 요 분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깝깝한 사람을 하나 떠올려봐. 김태현님은 남자친구한테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깝깝한 게 있어요? 가끔? 요즘은 없어요. 아, 요즘은 없어? 너무 이상적인데? 응. 김동원님은 형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 남동생? 예. 형제 아니면 지금 회사 대표님 아니면 직장 동료 뭐 하여간 아니면 고객 중에 하여간 내가 좀 그를 잘 알아. 상대방을 알면서 그 사람의 요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무나 한 사람씩 떠올리기 각자. 우리 송지숙님은 누구를 떠올릴까? 아이들을 떠올려도 되고 남편을 떠올려도 되고 시어머님을 떠올려도 되고. 자, 떠올렸어요? 김동원님은 누구 떠올렸어? 회사 대표. 대표님. 김태현님은? 저도 과장님. 과장님. 오케이. 그럼 그 사람에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행 불일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있을 것이고 현재 상태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이 수행 문제를 여기 책 여백이나 어디 연습장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여러 개가 나와야 되나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이거 원래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20개 정도 쓰라고. 근데 한 5개만 써볼게요. 지금 수업이니까. 수행 문제를 쓰는 거. 문제. 술을 많이 드신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 기분파.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다. 나중에 대표님 볼 수도 있잖아. 기분파. 2개만 더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 지금 썼어 뭐? 첫 번째. 왜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려고 하지 않을까. 익숙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그분이 무슨 교육 사회야? 아니요. 그거는 센터장님이시고. 이 과장님. 과장님은 약간 교육 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닝 해야 되는데, 그치?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또 여기 대표님은 뭐라고 쓴 거야? 장비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 이런 거 못해? 아니 빔 말고 그냥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나 어. 뭐 조그만 문제 생겨도 무조건
저한테 갖고 오고 막 그래서. 아, 그거 해주니까 그렇지. 버릇을 길들여놔. 오케이. 자, 그러면 김동원님은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렇게 넘버링 해보세요. (4번) (5번은) 무시해도 되는 거네? 예. 오케이, 그럼 무시해도 되는 거는 찍 그어버리세요. 오케이. 1, 2, 3번은 양보할 수 없는가?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분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용분석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는 바로 할 수가 없고 너무 추상적이라서. 왜냐면은 이 모든 수행 문제는 3가지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하고 딱 이게 매치가 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항상 기분파는 아니잖아. 정말 우리 대표님이 이럴 때 기분파인데 그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 나를 스트레스 받게. 딱 그 구체적인 상황을 써보세요. 뭐 몇 가지가 있겠지. 또 여기 과장님 뭐 썼나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봐. 가까이. 자, 1번은 아까 왜 스마트폰 익숙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2번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랑처럼 말씀하신다. 내 업무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체면이 가장 중요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 아, 명분 체면 내세우다가 일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점심 메뉴는 항상 과장님 뜻대로 한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오케이. 역시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지우세요. 쓰긴 썼지만 술 먹고 자랑하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점심 마음대로 먹는 것도 오케이. 3개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울 수 있는 것만 지우고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다시 골라보세요. 3번째 거? 네. 내 업무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이가 바람직한 상태는 뭐예요? 어떤 거요? 바람직한 상태.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그럼 내가 기대하는 과장님의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는 내 업무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분이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지? 네. 근데 제 업무가 어떤 건지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근데 이미 이 말의 뉘앙스에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는 네. 것 같은데, 그치?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줄줄이 쓰는 거. 아니요. 상황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기분파인데 읽어보세요. 기분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프로젝트 결과물의 성과 변동이 크다. 진짜? 기분 좋을 때는 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고객사 컴플레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중요하네. 오케이, 그러면 김동원님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한 본인이 이렇게 비치면서 내가 질문하는 걸 따라오면서 순서를 이렇게 따라오세요. 약간 좀 뒤로 가서 이렇게 됐지? 잘 나오지? 예. 이렇게 터치하면 숫자 맞추고. 자, 첫 번째. 자, 내가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기분대로 대충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가, 무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냐. 이건 그럴 것 같아, 그치? 예. 예스. 자, 첫 번째 질문. 대표님이 기분대로 막 그렇게 프로젝트의 변화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실까? 아니요.
안다. 예. 그러니까 지식 부재가 아니니까 동기 문제로 넘어가요. 예. 만약에 여기서 yes 했으면 프로그램 교육으로 하면 되는데 왜냐면 알려드리면 됩니다. 아, 대표님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대표님 기분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아신다는 거지 지금. 예. 아시면서도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럼 동기 문제로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맞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강의 중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예. 오케이, 그러면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환경 문제. 그러면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있을까? 여기서 막히는데. No?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무래도 그 대표라는 직위 때문에 그런 않을까요? 아닌가? 아, 대표라는 직위가 장애 요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환경 여건 장애 요인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럼 대표라는 직위를 박탈하면 어떨까? 이 사람이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 거지, 그치? 예. 그러면 no. 그러면 다시 화살표를 따라서 처음으로 오는 거야. 그 얘기는 처음으로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수행 문제를 고쳐야 돼요. 재진술.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내가 지금 원인을 가정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과 문제가 맞지가 않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교육공학에서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가능해야 돼.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만 문제로 취급하는 거지. 따라서 기분 따라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서 너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인 거야. 뭘까? 아니, 아까 환경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 제가 생각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아까 그러면 환경에서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럼 내가 조금 더 나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다 질문해 볼게요. 대표님이 고객의 어떤 요구에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가? 여기서 좋을 때 대충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막 이렇게 요구해서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본인의 현재 기분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편이고, 본인한테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어서 막 직원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막 똑바로 하라. 승질 내고 승질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 대표님이 기분 좋을 때 예.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예. 그건 대표님이 괜찮아 대충 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럼 직원들이 대충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대표님의 잘못이야. 그러네요. 근데 그 직원들의 역량이 아무래도 조금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좀 좋게 나오는데 직원들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대표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사실은 아무래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요? 직원들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행 문제를 재진술을 하면서 상황 파악이 달라졌어 지금. 예. 그래서 문제가 다시 바뀌었지. 문제가 뭐냐면 기분이 좋으실 때 직원들에게 대충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가 문제야. 그러면 그 대충 해도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직원들이 진짜로 대충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실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다. 예. 그럼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풀려가는 거야. 이게 요구 분석.
좀 명확해졌나요? 아 맞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동원님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대표님이 이제 그 대충해라고 말할 때 진짜 대충 할 줄은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해드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이제부터 디자인 설계에 들어가요. 이제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졌으니까 솔루션을 찾아내는 때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교수 설계자의 능력이에요. 이 요구 분석은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어떤 통찰력, 직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면 교수 설계자에게 일을 부탁하고, 동기 문제면 총무처나 인사팀에게 의뢰해서 이 사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페널티가 필요하다. 환경 문제면 역시 의사결정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거나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문제 하나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해졌고, 우리 김태현님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김태현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맞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바람직한 상태는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는 거야? 알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싶어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는데 어. 아예 그런 의지조차 없으신 느낌이에요. 오케이, 중요하다. 왜 중요해 이게? 부하 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타 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아예 못 하시니까 아예 차단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문제야. 과장님의 문제는 타부서와 업무 협조건으로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럴 때 과장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타부서에게 업무 협조를 당당하게 못하는 거지. 괜히 부담 줄까봐 우리가 다 할게 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구체화시켜야지 요구 분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바람직한 상태를 다시 얘기해볼까? 타부서와 업무 조율을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내 업무를 아는 게 중에 몰라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다 항상 밀려서 네. 논리적 말싸움에서 지는구나. 네. 몰라서. 오케이. 그게 수행 문제. 네. 훨씬 더 명확해졌죠. 그래, 그러면 몰라서일까 몰라서인가요? 몰라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자, 몰라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만약 목숨이 달려있다 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까? 만약에 과장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왔어. 그래도 말싸움에서 질까? 그러면 모르는 거야. 아니실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안다? 네.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패스. 지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기 문제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동기 문제.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일까?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태아님의 업무를 파악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끔 해서 말싸움에 밀리지 않는 어떤 기초를 다지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 네. 해보면 될 것 같아?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 과장님보다 더 높은 윗사람한테 그렇죠. 말해서 꼭 부하 직원 업무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지시를 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벌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윗사람이면 센터장님?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통 대학에서는 센터장님은 보직이라서 네, 맞아요. 과장님이 센터장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안 되게 듣는 많은 경우가 거야. 그럼 현실적인 해법이 있을까? 지금 이건 해법이 될 것 같아? 지금 김동원님이 말한 거?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센터장님한테
얘기해볼 의향이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딸랑딸랑 울리지. 오케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동기 문제 이걸로. 자, 동기 문제인 것 같다. 예스. 근데 그 방법은 인센티브가 꼭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센터장님한테 일르는 거야. 고자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할까?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는 거야. 요구 분석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당장 다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업할 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수업할 때까지는 시도해보고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령 있게 해야지. 과장님이 너가 일렀어? 뭐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게끔 잘해야 되겠지. 그것도 설계를 해야 돼. 너무 어렵네. 이거는 그럴 때는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센터장님이 모르시는 거잖아. 센터장님은 몰라서 지식 문제는 센터장님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가르치는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이 합리 모델에서 추구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첫 단추야. 여기서 얼마나 잘 통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성패가 엄청나게 좌우되는 거지. 재밌죠? 언니 이렇게 따지니까 따지니까 머릿속에서 되게 그냥 그 통밥으로 가지고 있던 게 답답하기만 했는데 발라내는 거야. 생선 가시 발라내서 먹듯이. 네. 이렇게 하면은 다 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격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 문제라고도 하고 요구라고도 하고. 네. 나 2번.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점검하며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찾는 체계적인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방금 한 것들. 요구 분석. 요구 분석. 네, 3번. 요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 수행 문제의 원인은 지식 결함 말고도 동기 결함,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4번. 수행 문제의 모든 원인은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가? 아니 X. 어떤 경우만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식 결핍일 때만. 동기 결핍은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환경 결핍은 장애 요인 개선, 제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이 요구 분석의 알고리즘을 질문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요 매뉴얼을 따라가면 그러면 요구 분석이 잘 돼요. 보면 일단은 요구 대상자 선정하고 수행 문제가 뭔지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중요한지 먼저 한번 따져보고 중요하다면 첫 번째 질문은 몰라서일까를 묻고 근데 몰라서 하는 경우도 보세요. 여기 보면 3-1에 보면 아예 모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3-2에 보면 옛날엔 잘했어. 근데 요즘에 까먹은 것 같아. 이럴 때는 가르치는 것도 쉽겠지. 기억만 되살려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까먹은 거다. 그러니까 3-2하고 3-3은 되게 비슷한데 3-3은 잠시 까먹은 걸로 보는 거고 3-2는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 왜 못하는지를 몰라.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까먹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3-3으로 가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고 3-2에서 3-3으로 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초과 수행자일 수도 있어. 초과 수행자는 너무 잘나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람직한 수행이 질린 거지. 그래서 관심이 딴 데로 간 거지. 그런 경우는 가르쳐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초과 수행자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부서로 전출시켜야 돼. 아니면 자르든지. 그 다음에 동기 문제도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 이게 그 과장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야. 학교에서 자르지 않으니까
알려고도 안 하고 어차피 일을 덤탱이 씌워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페널티를 줘야지 센터장한테 그다음 또는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해? 나만 손해잖아 이런 식으로. 또 기대되는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 의미를 느끼면 할 텐데 의미를 못 느껴서. 이런 동기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 환경 문제는 명백히 장애 요인의 문제니까 그 방해하는 요인 그거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면 해결하면 그 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고민하면 되고, 만약에 현실 가능성 질문을 했더니 현실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있다. 여기 써 있구나. 자, 앞에 5번까지 한 것 중에 내가 생각해낸 해결 방법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안이 없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낸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게 7번에 써있다. 쏘리. 자, 만약 최선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해법은 되지만, 가령 아까 뭐 센터장님한테 이른다고 했지만 어떤 센터장님은 밑에 과장 얘기만 듣지 그 밑에 실무자 얘기를 안 듣는다. 그건 현실성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해법이 아닌 거야. 그러면 0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행 문제를 다시 구체화시키거나 재진술하거나, 그러면 아까 김동원님처럼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이전에 희미했던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면서 훨씬 더 원인이 명료해지고, 그러면 해결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김동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래요? 이제 설계를 해야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직원들이 대충 해서 고객 컴플레인을 유발시킨 사례를 쓴 다음에 이 사람들 왜 대충 했는지의 원인은 대표님이 대충 하라고 해서 대충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충 했더니 컴플레인이 왔다. 이거 연결고리를 보여줘야 돼. 그 증거를 안 보여주면 야, 너만 잘난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윗사람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들이대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딕앤캐리 모형에서는 그런 전술 전략을 짜는 것이, 여기 보면은 수업 전략 개발이라고 해서 6번째 단계는 수업 전략 수리. 이게 이제 그 단계야. 어떤 전략으로 그런 문제를 돌파할 거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구 분석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교수 분석을 들어갈 차례예요. 자, 일단 강의 영상은 여기서 녹화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8장 교수 분석, 또 혹은 학습 과제 분석이라고도 하는 이 단계를 설명을 할 건데요. 딕과 캐리 모형에서 교수 분석은 2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수 분석은 쉬운 말로 하면 가르쳐야 될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기능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요구 분석에서 이제 문제 원인을 확인했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목적이 확인이 됐으니까, 목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칠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거기 79쪽 밑에 보면 이 가르칠 내용의 유형이 인지적인 영역이 있고 정의적인 영역이 있고 심동적인 영역이 있다. 이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에 분류한 건데, 인지적인 영역의 교육 목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것들, 즉 머리를 써야 되는 종류의 교육 목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의적 영역이라는 게 인간의 정서, 태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도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심동적 영역은 그 몸을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손짓 발짓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식, 태도,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내가 뭐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수학의 개념이나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인지적 영역일 거고, 수학 어떤 함수나 2차 방정식을 배우면 그런 함수나 방정식에 대한 관심과 태도,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 이게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은, 수학은 심동적 영역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면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빨리 써서 빨리 계산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겠지. 아니면 우리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 이제 주먹을 쥔 다음에 마치 계산하는 건데, 그런 계산 요령 같은 거는 심동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근데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요. 블룸 다음에 가네라는 사람은 5가지 유형으로, 아까 블룸은 3가지인데 가네는 5가지로, 그 다음에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X축에 보면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사실, 개념, 절차, 원리, 그리고 세로는 기억, 활용, 발견. 그러면 총 4 곱하기 3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르칠 내용을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발전해서 85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인데, 블룸이 말했던 인지적 영역 중에 원래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인데 그게 바뀌어서 기억하기, 이해하기, 응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창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게 새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칼럼에는 구체적인 그거에 해당되는 행동 동사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가령 기억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지하기, 열거하기, 묘사하기, 알아보기 등등등. 그 쭉 올라가서 창조하기에는 설계하기, 구성하기, 계획하기, 제작하기, 명하기, 창안하기, 만들기. 근데 사실은 이 교수설계 이론에서 이 교수설계라는 게 얼마나 창의적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합리 모델을 적절히 사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차원이 높은 거, 내려갈수록 쉬운 거.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평가할 때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참고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 도움이 돼요. 아마 김태현님은 그 이러닝에서 이렇게 컨텐츠 설계하거나 할 때 이 단어 목록을 보면서 교수님 강의 내용에 어떤 목표를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86쪽으로 가면 홍영일의 태도 분류.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제가 올해는 이 태도 교육만 가지고서 이 대학 저 대학 CTL 다니면서 특강을 해요. 교수법 특강.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세종대 이거 특강.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근데 이 강의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시사점이 되게 많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태도 교육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92쪽. 과제 분석에는 기법이 있는데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이 있다. 위계 분석은 단계적으로 배열을 하되 하위 기능과 상위 기능이 구분이 돼 있어서 하위 기능부터 순서대로 기능을 익혀가도록 설계하는 거. 군집 분석은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우는데 키보드를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명령키를 먼저 배우는 게 좋아?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명령키를 먼저 배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래로? 아니면 위로? 어떤 걸 먼저 배우는 게 좋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지.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를 군집 분석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태도 교육 같은 거는 복잡하니까 통합 분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제 분석을 하는 이런 기법들도 유형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태도의 분류만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7분 녹화했다. 오케이.